자,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여러분 책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통치개요. 지금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민법전을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민법전. 민법 제1조에 법원 이렇게 돼 있죠. 이 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하고 다르네요. 이거는 사법부 할 때 그 법원 있죠. 재판소의 의미고, 여기서 얘기하는 법원은 민법의 근원, 다른 말로 그냥 민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민사에 관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민사에 관하여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재산을 거래하다가 분쟁이 생기면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분쟁이 생기면 우리 개인끼리 눈 찌르고 목 찌르고 가서 막 물건 뺏어오고 막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소송을 해야 되죠. 그럼 소송을 하게 되면은 민사에 관하여, 민사와 관련된 분쟁이 생겨서 해결 수단은 제1차적으로 뭐에 의하고? 법률에 의하고. 법률 규정을 한번 찾아보고 그런 뜻인가요? 여기서 법률 규정은 대표적인 게 민법전일 거예요. 민법전에서 먼저 찾아보고. 근데 민법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법 규정들 중에서도 개인 간의 민사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로 보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헌법 규정 중에서도 개인 간의 거래와 관련 있는 규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로 보는 것이고, 또 법률은 아닌데 대통령 명령이나 각종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원래 법률이 아니지만 그것도 여기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국제조약 같은 거 있지 않죠? 있죠? 지방자치단체 조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혹시 민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다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이라고 할 때 이 법률은요, 성문법 형태, 여기서 성문법이다 라고 하는 거는 문자로 구성된 법 조문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민사와 관련된 성문법 형태, 조문 형태를 갖추고 있는 모든 거에 다 들어갑니다. 법뿐만 아니라 규칙, 규정, 사무처리, 준칙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민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거고, 이걸 다 찾았는데도 없으면 그때는 관습법에 의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또 이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습과 관습법은 다른 거지요. 관습과 관습법의 가장 큰 차이는 두 글자, 세 글자죠. 그렇죠? 뭐가 하나 더 들어간 거죠? 법이 하나 더 들어간 거야. 그냥 간단하게 거기 답이 있는 겁니다.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습법은 법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법인 것과 법이 아닌 것의 차이는 위반행위 했을 때 효과가 달라져요.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형사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러면 위반행위 하게 되면 징역 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벌금 나온다 그런 얘기죠. 민사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셨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면요, 관습을 위반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손해배상할 필요 없습니다. 관습을 위반했을 때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어요. 네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나한테 금전적 손해가 생겼잖아, 짜식 어떡할 거야. 그럼 뭐라 그래? 그래, 소주 한잔 하자, 미안하게 됐다, 그러고 끝내는 거지만, 관습법을 위반했다? 그럼 뭘 위반한 거예요? 법을 위반한 거야. 그럼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고요. 다시 이제 쪽으로 오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따르고?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마저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쌀 뜨는 거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쌀 뜨는 거 아닙니다. 조리는 자연의 섭리를 조리라고 얘기해요. 사물의 근본 이치라고 어려운 말로 얘기하는데, 자연적 섭리, 이걸 조리라고 얘기합니다. 어우, 저 친구 앞뒤가 딱딱 들어맞게 누구나 이해가 참 쉽게 할 수 있게 말 잘한다, 그걸 저 친구 참 조리 있게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할 때는 제일 먼저 법률, 성문법 형태의 각종 규칙, 규정, 합의, 협약 이런 거 다 찾아보고 거기에도 없으면 관습법을 찾아보고 관습법도 없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상식 있죠. 그 다음에 그 양심 있잖아요. 양심. 이런 걸 기준으로 재판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재판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학교 다닐 때 뭐 대학에서 전공을 뭘 하셨는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일반 과목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과 이과 차이는 이제 조금 뭐 한두 과목 차이고 일반 과목 공부할 때 아마 사회 시간이나 정치 경제 시간 이런 때 법관은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까지가 법인 거예요. 요거는요 양심인 거죠.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근데 양심에 털난 애들도 있긴 있어요. 판사들이. 그렇죠? 그 양심에 따라서. 이 조리라고 하는 건 특히 민법에 국한시켜서 민법상 조리는 어디에 축약이 되어 있냐면 민법 제2조에 신의 성실의 원칙 있죠? 신의 성실의 원칙. 이걸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게 조리에 가장 가까운 표현 방식인 거죠. 신의칙. 제 이름이 뭐예요? 신의용이? 누가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집안 사람이죠? 집안 사람이잖아. 그죠? 민법을 강의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 오셨어요. 성이 신씨가 아니고 신의씨인가요? 집안 사람이라고 했더니 쓸데없는 얘기 한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요 순서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험에 여기 잘 나오는 게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틀렸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관습과 관습법은 같은 거라 그랬어요? 다른 거라 그랬어요? 다른 거다.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법적 구속력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법 조문을 알아야 되는 거야.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동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집안에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시키는 대로 쫓아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리에 의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또 바꿔넣기도 합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라고.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법률인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그건 여기에 들어가요. 조례는 다 성문화된 법존 형태를 갖추고 있죠. 그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조례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습법의 성립 과정인 거예요. 관습법은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래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행이 되다가 일정 시점에 이거는 법이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 이걸 법적 확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법적 확신을 갖게 되면 이 법적 확신이라는 게 뭐야? 이거 위반하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관습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인 관습이죠. 여기까지는 법이 아닌 거야. 이 이후부터는 뭐죠?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위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위반 행위 했으면 여기서는 손해배상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손가락질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럼 분쟁이 분명히 생겨요. 제가 위반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앞에 계신 수험생께서 야, 관습법 위반했으니까 손해배상해줘 라고 하면 제가 뭐래요? 그게 무슨 관습법이야. 내가 관행은 조금 위반했지만 관습법까지는 아니다. 손해배상까지는 할 수 없다. 나한테 돌을 던져라. 하지만 돈은 달래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돈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소송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래요. 우리 동네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럼 수험생께서는 우리 동네는 있고 그게 이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 소송으로 가겠죠.
그럼 판사가 이제 소송할 거 아니에요. 판사가 판결하는 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손해배상 해라. 아니면 손해배상 하지 않아도 된다. 판단하는 건 이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네가 한 위반 행위는 관습법을 위반한 게 맞다. 그러면 손해배상 하라 그러는 거야?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하라 그러는 거고. 네가 한 위반 행위는 관습법을 위반한 건 아니다. 그럼 손해배상 하지 마라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은 판사가 관습법이 존재하고 있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만 판정하는 것이지, 즉 관습법의 존재 여부를 확인만 해주는 것이지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게 관습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법원 판결에 의해서 관습법이 되면 앞에 있는 행위는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의 존재 여부를 확인만 해주는 것이지 관습법이 존재하는 건 이때부터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로부터 법적 확신을 갖게 된 때로부터. 이해하셨죠? 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민법 제1조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요게 사실인 관습 또는 관습으로 바뀔 수도 있고, 요게 조례로 바뀌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바뀌어 나올 수 있어요. 법조문은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관습법의 성립 과정을 조금 이따 책에서 봐드릴게요. 여기만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법률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근데 법률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건 사실은 쉬워요. 나오면 다 맞춥니다. 하여튼 무슨 규정, 민사거래와 관련돼서 비슷한 규정은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연합협약, 그게 뭐예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국제연합협약. 참 굉장히 생소하게 들린 거야. 근데 시험장에서 실제 그게 뭔지 모르신 분들도 있었어.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다 가르쳐줘요. 제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한 걸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제 동기 하나가 외교부에 있었어. 그때 당시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제 퇴직할 때 됐어요. 과장 달고 있다가 퇴직할 때 됐는데 국장 진급 안 돼서 이제 퇴직해야 되는데 진급 못 하고. 걔가 외교부에 있는데 너 이거 아냐? 그랬더니 찾아보더니 얘 있긴 있다 야. 근데 그걸 낸 거지. 그 국제연합협약을 만들 때 이 교수가 아마 참가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야 나 표시 내기 위해서 문제 낸 것 같은데, 국제연합협약이 유엔 협약인 거예요. 국제연합이 유엔이잖아요. 그걸 무슨 양아치 마냥 그렇게 내냐. 그냥 유엔 협약 그랬으면 유엔 협약도 종이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국제 상품 거래에 관한 유엔 협약. 그럼 사적인 거래 맞습니다. 그리고 조문 형식으로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범위. 이거는 개념적으로만 정리하시면 굳이 암기할 게 없어요. 문서로 구성돼 있고 문서로 만들었고 상품 거래하고 관련된 거, 개인적인 재산 거래하고 관련된 거다. 그럼 다 무조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요거로 관습법의 성립 과정. 그리고 조리는 법이 없어도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핵심 내용이에요. 그럼 책으로 가세요. 책으로 가서 민법 제1조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게요. 책 보고 시작. 좋습니다. 한 장 넘겨보실게요. 법원의 유형이라고 그래서 2번이 보이십니까? 2번. 예, 다음 페이지요. 2번. 법률. 그래. 법률은 의의 두 번째 줄에 민사에 관한 모든 성문법 형태의 재정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문법 형태는 문서로 작성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조문 형식으로요.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민법전 들어가죠. 기억에 줄치지 마세요. 안 쳐도 관계없어. 한번 쭉 보는 거야. 그리고 줄칠 때 절대 자대지 마세요. 자 뺏어가요. 제가 집에 가면 자 이만큼 있어요. 자 왜 뺏어가냐면 죄송한 얘기인데 자를 대고 줄을 치면 줄 삐뚤어지는 데 신경을 쓰지 내용을 안 읽어요. 그리고 빨리 치거든. 그러지 말고 손으로 줄을 치면서 안 삐뚤어지게 집중해서 쭉 천천히 줄을 치면 읽으면서 줄을 치거든.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자꾸 연습하세요. 민법전이고 그 다음에 공법이나 국제법이나 각종 명령도 있고 조약, 국제, 규칙, 자치법규 이런 것들 중에서
민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포함시켜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디귿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그거는 줄쳐봐요. 대법원 판례는 겁나게 중요한데 재판의 기준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법원 판례는요, 판사들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는요, 오늘 재판하면서 판사들이 야 합의해서 바꾸자. 그럼 쉽게 바꿔줘. 대법원 판사 몇 명이 모여서 그 전원 합의체에 붙여가지고요, 9명 정도가 참석을 해. 13명 중에서 9명 정도가 참석한 전원 합의체에 들어가갖고 그 중에서 6명이 찬성, 5명이 찬성하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는 재판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바뀐다. 그래서 법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관습법이요. 관습법은 거기에 이제 의에 보시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래된 관행이 제속적으로 시행되던 중에 줄칩니다. 그것만 일반 대중들로부터 법적 확신을 얻어 법으로 인식된 사회생활 규범까지만. 그리고 2번은 다 줄을 쳐는 게 좋아요. 관습법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법적 확신을 얻은 때 성립하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존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확인만 된다. 그 다음에 조리는 2번에 있는 조리는 법은 아니죠. 법은 아니지만 민법상 법원이다. 그럼 조리는 어떻게 역할을 하냐? 여기 보세요. 법률도 없고 관습법도 없다. 그러면 법이 여기는 법인데 이쪽부터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법에 흠결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법에 흠결이 생기면 이걸 보충해 주는 게 뭐예요? 조리야. 법이 없을 때 법에 빈 구멍을 채워주는 게 뭐라고요? 조리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결론적으로 조리는 법의 흠결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예, 그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지금 다 봤습니다. 여기는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관습법에 한 번 더 나오고 있고요. 조리는 법은 아니지만 민법상 법원이다. 그래서 조리는 법의 흠결을 보충해 준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굳이 풀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요번 과정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복습도 하지 말고 예습도 하지 말라 그랬죠? 수업 시간에 잘 들은 걸로 끝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라고 합니다. 자, 권리가 뭐냐라고 하는데요. 자, 이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유케 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이거 한번 또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좋습니다. 이걸 권리라고 하죠. 무슨 소리인지 근데 이해는 하셨나요? 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권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문자로 구성해서 문장으로 구성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느낌에 권리는 뭐다라고 하는 느낌은 있죠. 그래,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뭔가가 권리 아니겠어요? 그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시험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는 민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민법 공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지금? 그럼 뭐 공부하러 오셨죠? 그러니까 민법 시험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민법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민법 시험 공부. 그럼 우리는 어디에 맞춰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 경향에 맞춰서. 민법적으로 학문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시험에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에 굳이 필요 없어. 시험에 쓰라고 안 하거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권리가 뭔지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읽어내면서 다 골라낼 수 있어요. 그런 거 시험 안 해도 돼요. 근데 권리의 분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형성권인 거예요. 형성권. 형성권은 여러분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형성권이요? 무조건 나올 거야. 조금 이따 줄쳐 드릴게요. 자, 이런 개념인 거야. 형성권이라고 하는 건 표의자가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의사표시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고 효력이 결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이거 뭐가 이렇게 어렵냐. 그러니까 형성권의 개념 자체도 시험에 안 나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형성권의 종류하고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야. 요 종류하고요. 갑이 을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야. A라고 의사표시를 했더니 법률 효과가 얘한테 그냥 A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표의자가 일정한 의사표시 일방적으로 해버려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걸 단독행위라고도 얘기를 해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그 표의자가 원했던 대로 얘가 A라고 했더니 A로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독재자 같은 권리가 있어요. 정은인의 동네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도 지금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비합리적인데? 그런 생각을 할 거야. 을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고 갑이 혼자서 A 그러면 을한테 무조건 A의 효과가 생긴다? 이거 뭔가 불합리하죠. 근데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에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친 거야. 사기를 치는 바람에 갑이 을한테 사기를 당해서 자기 이런 부동산을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해준 거 보니까 주고 보니까 사기 당했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분 너무 나쁘죠? 그럼 사기 당했는데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으니까 그냥 쟤 갖게 놔둬야 되겠다. 그럽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해야 될 거 아니냐고. 취소라는 의사표시에서 요거 준 거 찾아와야죠. 근데 취소하면서 얘 동의받고 취소해야 된다. 그럼 을 입장에서 겁나게 노력해서 사기쳤는데 제가 취소해달라 그러면 내가 취소해줘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얘 의견은 묻지도 말고 그냥 취소해버려서 물건을 찾아올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형성권이란 말이에요.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해서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걸 형성권이라. 그러니까 형성권은 아무 때나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딱 법에 정해진 요건에 부합될 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한다라고 해서 이걸 단독행위라고 하거든요. 근데 형성권 중에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 형성권도 있다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크게 읽을게요. 시작. 더 크게. 이 채권자 취소권은 좀 어려운 말로 사해 행위의 취소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읽어볼게요. 밑에 거. 시험은 7번 정도는 이렇게 나오고 3번 정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해 행위는 사기를 통해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다. 자, 그럼 요건 이제 설명을 한번 하면 갑이 채권자야. 을이 채무자고 채무 변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책임재산. 쫓아해봐. 뭐라고요? 책임재산. 이런 말들은 못 들어본 말들이거든요. 이런 말 못 들어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쫓아하라고 할 때 잘 크게 쫓아하셔야 돼요. 요걸 책임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재산은 을이 가지고 있다가 채무 변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갑이 강제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물건을 을이 변제 기일 다 돼서 병에게 팔아 드신다고. 그런데 이 매각 행위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거래가 아니라 을이 재산을 빼돌려서 갑의 강제 집행을 방해, 사기를 통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죠.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거야. 자기 부인한테 팔았대. 부인한테 팔 수 있나요, 물건을? 팔 수도 있죠. 부인하고 아들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도 있어요. 팔 수도 있는데 이건 느낌이 좀 싸하지 않습니까? 뭔가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는 걸 방해할 목적으로 파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러면 이때 채권자가 이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취소해 버립니다. 매각 행위를.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취소해서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되돌려 놓는 행위예요. 이걸 누가 취소한다 그랬어요? 채권자가. 그래서 이게 채권자 취소권인데 조금 더 보셔야 돼.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무자인 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자기 권리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것처럼 보여, 얘 눈에는. 그렇잖아요. 가서 보니까 내가 돈 받아야 되는데 제가 있던 재산이 갑자기 없어졌네. 그 요 녀석이 내 채권 행사를 방해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진짜 이 행위가 을이 갑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을은 뭐라 그래?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테고, 갑은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거 아니냐고요. 두 사람의 의견대로 하게 되면 분쟁만 생기니까 제3자 시각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가장 공정하게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재판관들이라고. 한국도 그런가요? 괜히 가슴 아픈 느낌이 살짝 온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제3자 시각에서 판단하라고 반드시 재판상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책 볼게요. 자, 형성권, 그래. 나머지는 이제 뭐 특별한 거 없고, 동그라미 2번에 형성권 중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그라미 2번 보이세요? 그거 하나만 보고 가세요. 나머지 그 3번에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별도의 암기 코드 가지고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청구권 있죠? 청구권. 이 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에 따른 급부의 효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학문적으로 풀이해 놓으면 다 어려워. 뭔 소리인지 도대체가 해석이 금방금방 안 되고 그래요. 자,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예요. 채권자, 채무자. 얘한테 10,000원을 빌려줬어요. 10,000원을 빌려줬고 오늘이 변제하기로 한 날이야. 그러면 이제 오늘 변제하기로 한 날인데, 오늘 갑이 을한테 가서 야, 빨리 변제해라. 빨리 변제해라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야, 생활이 어렵니? 그러면 한 달 연기해 줄게 라고 했을 수도 있죠. 채권자가 가서 당장 갚아라. 이거 채권 행사한 거잖아. 한 달 연기해 줄게. 이것도 채권 행사한 거죠. 채권자니까 한 달 연기해 줄 수 있는 거지. 너 쟤한테 돈 빌린 거 있지? 그거 한 달 연기해 줄게. 그게 연기가 됩니까? 아니지. 채권자가 가서 변제기일 한 달 연기해 줄게. 이것도 채권 행사하는 거라고. 그죠? 둘 다 채권 행사한 거야.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긴 한 건데, 여기는 채권을 행사하면서 뭐를 행사했죠? 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여기는 청구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거든요. 채권과 청구권은 조금 느낌이 다르네, 그죠? 청구권이 뭔지를 쓰라고 안 나오니까 요 느낌만 가지고, 채권자가 가서 당장 갚아라. 그럼 채권도 행사했지만 청구권도 행사한 거고, 한 달 연기해 줄게 라고 하면 채권은 행사했지만 청구는 안 한 거죠. 채권과 청구권은 조금 다르네. 비슷하면서도 요 느낌만 갖고 있는 거지, 그걸 또 써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겠죠? 자, 좋아요. 이게 이제 채권과 청구권인데, 이 청구권은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이분의 물건을 제가 갖고 왔다가 이분한테 패스했고, 이분이 패스하고 저분한테 패스했다는 거야. 이분은 가갖고 현재 가지고 있는 분한테 뭐라는 거? 내 물건 돌려주시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청구하는 거잖아. 내 물건 받아오려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근데 물권자가 내 물건 찾기 위해서 청구하는 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채권자만 할 수 있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물건이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거지. 얘 왜 이분 물건 갖고 있어요? 빨리 돌려줘. 그럼 저분이 뭐라 할까? 네가 뭔데 그래? 내부적으로 내가 빌렸을지 어떻게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청구권은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 가족에게 청구하는 가족법상 청구권도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동거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부부자 중에서 한쪽 배우자가 집 나가서 안 들어오는데 그럼 상대방 배우자가 집으로 들어와라. 들어와서 부부는 동거해야 되니까 동거하자. 라고 동거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그 청구권을 받은 배우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이혼, 절대적인 이혼 사유예요. 그리고 무조건 유책 배우자인 거야. 집 나간 사람은 무조건 유책 배우자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갔다. 부인이 동거 청구했다. 근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 그럼 이혼 사유가 되죠. 그리고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야. 그럼 자기 남편한테만 해야지. 옆집 아저씨한테 우리 남편 안 들어오니까 들어오실래요? 그럼 그 집 아줌마한테 머리채 잡히겠죠? 가족 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 가족에게만 청구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걸 좀 더 구체하면 채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물권적 청구권은 그러면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가족법상 청구권은 가족관계에 있는 자만이 행사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미성년 자녀가 자기 아버지한테 부양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부양 청구권. 이게 잘 이해 안 들어오는 게 우린 정상적인 생활을 하니까 잘 안 들어오는 거야. 비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혼인 외의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야. 혼인 외의자가. 얼마 전에 제가 그거 보고서 참 가슴 아픈 게 있었는데 몇 년 전이요. 몇 년 전에 한국에 부인이 있는 사람이 필리핀 놀러 가고 필리핀 여성한테 총각이라고 속이고 3개월인가 같이 살다가 도망왔대. 도망왔는데 그 같이 살던 여자가 아기를 가진 거야. 그 아기를 가져서 그 사람들이 뭐 무식하고 굉장히 무매하고 그런 것 같아도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걔네들. 암기력도 좋고요. 제가 이 한국에서는 민법을 가르치지만 우리 6월 말에 수업 끝나면 7월달, 8월달, 9월달 중순까지 외국에 나가서 한국어를 가르쳐요. 외국인들한테. 한국어 교사이기도 하고 또 대학에서도 강좌가 개설이 되면 가서 하기도 합니다. 가르쳐보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걔네들이 나라가 가난하니까 돈이 없는 거지 걔네들 자체가 인식이 빈약하고 저질스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한국에 애기를 데리고 온 거야. 애기를 데리고 와갖고 한국에 보면은 코피노 아빠 찾아주기 운동본부가 있어요. 한국 남자가 책임감 없이 나눈 애기를 코피노라고 해. 코리안 필리피노. 거기서 그 남편 찾아가지고 뭐 주민등록번호고 여권번호고 다 외우고 있어요, 부인이. 그러니 그거 찾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쉽죠. 찾아갖고 소송 걸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내 얘기 아니다. 그런데 피 빼보니까 99.9% 나온 건 뭘. 머리카락 하나만 있으면 요즘에 30분이면 나와요. 15만 원 들여서. 근데 소송하니까 판사가 명령해버리니까 딱 나왔잖아요. 그 애기가 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뭐 얘기하는 거야? 부양해달라고. 부양 청구권 행사하는 거예요. 네. 그게 자기 아버지한테만 해야 돼. 옆집 아저씨한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자기 엄마한테만 하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한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청구권이라고. 그러니까 청구권은 그 법적인 근거가 채권일 수도 있고 물권일 수도 있고 가족권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그러면 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적 청구권 남아요, 안 남아요? 남을 수가 없지. 현재 채권자가 아니니까. 물권이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지. 남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관계가 끝나면 가족법상 청구권 행사할 수, 이혼했어, 이혼. 근데 들어와서 살자. 그러면 응합니까? 안 응합니까? 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족관계가 끝나면 가족법상 청구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은 내가 갖고 있을 테니 채권적 청구권은 네가 행사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건 위임하지 않으면 그것만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물권을 가지고 있을 테니 물권적 청구권은 네가 행사해라 라고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이건 이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쪽에서 조금 중요하게 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신의 성질의 원칙의 바로 위에 보면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해서
청구권만 양도하거나 청구권만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 말의 의미가 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적 청구권도 같이 소멸하는 것이지 채권은 내가 갖고 있으면서 채권적 청구권만 팔아먹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건이 소멸하면 물건적 청구권도 같이 소멸하는 것이고 물건이 있으면 물건적 청구권 가지고 있는 거지 물건적 청구권만 별도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는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통칙인가 1조, 2조. 그래서 제2조의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된다. 권리 행사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의무 이행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누가 봐도 합당한 방식으로 합당하게 해라 그런 뜻인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걸 축약을 하면 배신행위 하지 마라. 거래하기로 했으면서 약속한 대로 거래 행위를 해야지. 지금 거래할 때는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 손해가 생긴다. 그럼 배신행위 확 해버리고 약속을 위반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축약을 하게 되면 일구 이연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법의 일반 원칙으로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원래 근대민법에는 우리도 1960년 1월 1일부터 신민법, 현재민법이 시행이 됐는데 1950년도까지 시행됐던 민법에는 이런 규정 없어요. 그 전에는 혹시 자유방임사상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유방임주의? 자유방임주의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자유롭게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고 권리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거야. 그때는 첩계약도 할 수 있었어요. 근로계약도 여러 사람 모아놓고 자 우리 회사는 월급도 많이 주고 또 가족관계도 굉장히 좀 좋고 주 4일 근무할 거고 하루에 4시간씩만 근무하면 됩니다. 근데 한 명만 뽑을 거예요. 지원자가 100명이 왔다고. 그럼 100명 집단 토의식으로 면접을 합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근무하실 겁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속으로 그러겠지. 최선 다하는 놈이 어디 있어? 그럼 옆에 있는 분은 최선을 다하고 제가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뒤에 분은요. 열정도 바치지만 뼈와 살도 묻겠습니다. 그 뒤에 분은요. 밥만 먹여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 분은 저는 퇴근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경영권, 운영권을 발휘해가지고요. 노동력 착취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신의에 맞춰서 성실한 건가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자유방임사상, 계약자유 원칙이 절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무런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1960년 이후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공복리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사회복지 공공복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예요. 이런 개념이 생기면서 권리 행사에는 그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 제한이 생기는 거야. 권리 가진 자라고 해서 지 맘대로 권리 행사하지 말고 의무 가진 자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무 회피하지 마라 그런 뜻이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권리 남용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거는 현대민법에만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근대민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정신은 우리 민법관계 전반에 흐르는 기본 정신이기도 하지만 공권력은 막 남용해서 행사해도 될까요? 공권력?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이 일반 원칙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민법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공권력 가진 자가 공권력 행사할 때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 즉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일반 원칙인 거예요. 어떤 권리든 공권력이 됐든 재산권이 됐든 가족권이 됐든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되고 그 권리는 남용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 여기는요. 판례가 이거 해석과 관련된 판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기본서에 보시면 여기에 접목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판례는 기본서에 본래 책 있잖아. 본래 책 이거 말고 다 들어가 있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애처롭게도 거기 있는 것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금년 말고 작년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 이건 그냥 건전한 생활인의 상식 가지고 푸는 문제. 그게 신의 성질의 원칙이야. 신의 성질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이 신의 성질과 관련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부정행위를 통해서 대학에 편입한 자가 이미 졸업을 했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상태에서 과거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대학에 입학을 취소하는 것.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부정행위를 통해서 대학에 편입한 자가 대학을 졸업했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 부정행위가 발각이 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대학에 입학을 이미 졸업한 자에게 대학에 입학을 취소하는 것. 이건 반칙이요, 아니요?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아니 상식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식이 그런 상식이 없는 분이 이미 졸업한 걸 왜 취소해? 취소해야 되죠? 당연히 취소해야 되는 거지.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하나 떠오르죠? 그때 그 시험에 나왔다고. 또 하나는 이게 나왔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뭐 판례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세무사와 세무처리 급부 약정이 세무처리에 대한 급부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적정가액으로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 이거는 신의칙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세무사에 의뢰한 세무처리 약정 비용이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적정가액으로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은 신의칙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반칙 썼다는 얘기잖아요. 신의칙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죠? 이걸 가지고 망설이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 판례는 뭐였냐면 공인중개사였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에게 주기로 한 수수료 약정이 너무 과다한 경우에 적정가액으로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또 다들 알아. 왜? 공인중개사 만만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차별을 가지고 있는 거. 법은 공평합니다. 세무사에 적용하든 변호사에 적용하든 대통령에 적용하든 저 밑에 노숙자에게 적용하든 밑에 노숙자가 밑에라고 볼 수 있나? 어린아이한테 적용하든 관계없이 법의 기준은 똑같은 거예요. 세무사는 좀 세니까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세무사에게 약정한 급여 약정이 너무 과다하면 적정가액으로 감액해서 지급하는 건 신의칙 위반이 아니죠. 대학에 부정하게 편입한 자가 대학을 졸업을 했던 10년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났던 관계없이 대학 부정한 편입학이 드러나면 30년 전으로 소급해서 어떻게 돼요? 취소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학 서류가 없다고 해서 취소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네, 그러니까 아마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다수들은 입으로 떠들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항을 하는 거지, 문제를.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식 가지고. 신의칙과 관련돼서는 제가 기본서에 써놓은 판례도 많이 나오지만 일반 상식도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자, 또 이것도 나온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운계약서 쓴 거야. 다운계약서,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5억짜리를 계약서에는 3억으로 쓰고 2억은 별도로 주기로 했다고. 그러면 처분문서라고, 계약서를 문서로 봤을 땐 처분문서야. 팔기로 한 문서니까. 처분문서에는 3억이라고 해놨으면 거래금액은 통상적으로 3억이겠죠. 이거는 공신력이 있는 거야. 하지만 별도의 약정에 의해서 2억을 더 주기로 했다고 하면 매매대금이 얼마인 거예요? 5억인 거죠. 그럼 별도로 약정한 그 2억은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되는 거죠.
처분 문서가 있으면 처분 문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되겠지만 별도의 약정으로 추가적으로 더 주기로 한 금액이 있으면 별도의 약정대로 추가적으로 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법상으로는 다운 계약서를 쓰면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민법상으로는 계약 방식의 자유라고 아까 얘기했죠. 계약서에 3억 쓰고 2억을 별도로 주기로 했으면 매매대금 얼마요? 5억이란 말이지, 방식의 자유에 의해서. 민법상으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세법상으로 세금 중과세 부과 대상인 것이지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접근 방식도 많이 필요합니다. 민법 쪽에는. 그래서 여기는요, 지금 여기서 무슨 뭐 법조문 요구 가지고 제가 설명한 내용 정도만 그냥 가지고 이 개념이 뭐라 그래서 배신행위 하지 말아죠. 그 다음에 일구이연하지 마라 그런 뜻이고, 넘기기 전에 하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신의 측에 반한다는 얘기는 신의 측을 위반했다는 뜻이잖아요. 들어보세요. 신의 측에 반한다 해보세요. 크게 하세요. 이거 다 틀려요, 여러분. 진짜 많이 틀려요. 신의 측에 반한다. 이거는 반칙 썼다는 거야? 반칙 안 썼다는 거야? 반칙 썼다.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칙을 쓴 것이 아니다. 이 문장 때문에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자, 뭐 권리남용이다라고 하는 것도 배신행위 하는 거예요. 일구이연하는 거고. 그 여기 보세요. 우리 신의 성실의 원칙은 원래 민법의 일반 원칙이지만 지금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 한 자가 라고 할 때 여기 강행법규는요,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법규를 강행법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무효야, 무효. 아시겠죠?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 한 자가, 그 여기까지 자르면 무효인 법률행위 한 자가 그 얘기죠. 그 법률행위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나의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잘라볼게요. 딴 거 읽지 마시고 제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잘못관념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강행법규 위반하면 유효요, 무효요? 무효죠, 무효. 발음 정확하게 무효, 유효야지, 유효. 무슨 효냐고, 요. 무슨 효요 그게? 유효요, 무효요?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 무효. 근데 나중에 쥐가 해놓고 와서 내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입니다 라고 하는 건 무효를 무효라고 주장한 거 아닌가? 무효를 유효라고 주장하는 게 반칙이지, 무효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반칙이 아니잖아요. 무효인데 유효라고 빡빡 우기는 거. 니네들이 한 건 무효고 내가 한 건 유효고. 이걸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보니까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건 정상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지. 이거는 우리 25번, 25회까지 시험 보면서 17번이 답으로 나왔어요. 17번이. 자, 여기 이제 무권대리 쪽은요, 나중에 보기로 해요. 나중에. 요거 두 개가 참 잘 나오는 부분이고, 요것뿐만 아니라 건전한 생활 상식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답으로 참 잘 나오니까 그것도 우리가 건전한 생활 상식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0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140페이지에 신의 성실의 원칙의 적용, 사법, 공법 다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2번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2번에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이후에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무권대리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이거 나와 있죠. 이것도. 이거는 나중에 우리 본 수업 때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줄 치지 마세요. 줄 쳐서 집에서 보셔봐야 뭔 소리인지 모를 거야. 그러니까 2번만 정확히 보시고 3번은 그냥 한번 읽어만 봤다라고 하는 정도로 하세요. 뭐 복습도 하지 말라 그래서. 밑에 그 판례 문제 보시면 24의 기출문제가 1번 지문이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서
신의 측에 반하면 다 줘야 돼? 감액해서 줘야 돼? 감액해서 줘야죠. 이때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즉 감액해서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무효인 편입학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편입학을 취소하는 거. 신의측 위반은 반칙 썼다, 그 얘기잖아. 여기서 편입학 취소가 반칙이요? 반칙 아니죠? 잠깐 고개 들어보세요. 저한테 설명 들을 때는 잘 다가왔는데 문장으로 보니까 풀려 안 풀려? 어떤 분들은 이해가 이력이 좀 있어서 풀린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그런 분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오류에 빠져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냥 잘 듣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두 내용 아까 계속 큰 소리로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잖아요. 두 개를. 근데 또 문장 속으로 나오니까 어때요? 만만치 않고 애매하잖아, 해석 자체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력이 생길 때까지 혼자서 뭔가 공부하고 해결하려고 들면 안 돼요. 아, 나도 좀 했는데. 그래, 한 거 아는데 이건 안 되는 거야. 회계원리 조금 있으면 할 거야. 회계원리. 회계원리는 교수님이 분계해서 좌우 맞춰갖고 계산하는 거 탁탁탁탁 나온다고. 그건 기능대로 그냥 계산기 두들겨서 딱딱 맞으면 되는 거야. 그건 연습 많이 하는 게, 반복해서 숙달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이건 숙달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 못하면 표현 방식만 바꿔놓으면 틀려버린다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권리의 주체와 객체가 나오죠? 이건 좀 쉬었다가 계속할게요.